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2023년 대비 국어교육론 첫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강의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다루어지는 내용은 우리가 지난해 시험에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가, 그 다음에 국어 교육 분야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화법 부분에 관한 내용 등으로 강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화법, 독서, 작문 등이 우리가 국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제시가 되는데, 이 부분 자체가 한때는 국어 사용 기능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국어 교육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이 부분을 또 표현과 이해, 이렇게도 과거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장 정확하게는 화법, 독서, 작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국어 교육이라고 하면 넓은 의미에서 국어 교육은 문학, 문법, 화법, 독서, 작문을 다 포괄합니다. 그런데 보통 국어 교육이다라고 할 때 좁은 의미로 했을 때 화법과 독서와 작문만을 떼어서 국어 교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이 강의 자체에서 다루는 것은 화법과 독서, 작문에 관한 내용이다. 그래서 화독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좀 더 쉽게 말하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룹니다. 그래서 국어 전체 구성에서 보면 문학과 문법, 그리고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포함한 국어 교육 분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국어 교육 분야에서 화법, 독서, 작문을 다룬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강의에서 원래 이제 3년째 강의가 접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초창기에 강의를 할 때는 문학, 문법, 국어교육 이 부분을 같이 강의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각각 나누어서 진행을 했고, 그러다가 다시 이 부분을 강의를 개별적으로 하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강의에서 전체 문학, 문법, 국어교육 중에 자료면이나 아니면 제가 경험해서 가장 좀 부족한 부분이 이 부분 강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 자료라든지 아니면 세부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더욱더 충실하게 하려고 계획을 해왔고, 그래서 우리 교재나 내용이 그러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교육은 국어교육학이라는 이 책 한 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책이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세부 내용은 화법, 독서, 작문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 그러니까 현재 화법, 독서, 작문 분야에서 보면 화법 교육론, 작문 교육론, 독서 교육론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이 충실하게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에 보면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생님 책들이 주로 교육과정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이 책은 교육과정도 있으면서 세부 내용들을 충실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런데 이 책의 경우에는 제가 문학이나 문법은 제 의도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구성이 됐는데, 이것은 함께 마운용 선생님과 공제가 되다 보니까 마운용 선생님 의견을 따라서 책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자체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데, 그 부족한 면들이 뭐냐 하면 제 문학이나 문법 강의를 들은 분들은 알겠지만 제 책 앞부분에 책에서 그 공부하는 방법이나 이것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바로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를 줬죠. 자료가 두 가지가 나갔는데, 하나는 기출문제 시험이고, 또 하나는 그 자료에서 보면 기출문제 학습 방법, 이 학습 방법에 해당되는 내용이 뭐냐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 문학 내용학이나 문법 내용학에서 다루어지던 것과 마찬가지로 앞부분에 공부해야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담겨 있어서 이것을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자료에서 보면 자료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자료 21쪽 부분, 21쪽에 가면 다시 1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족한 내용이 뭐냐 하면 국어교육론 교수학습 모형, 그러니까 국어교육론 화법 독서 작문의 교수학습 모형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뒷부분에 보면 평가에 관한 내용이 부족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제가 작년부터 이것을 따로 자료로 만들어서 학습 모형과 평가에 관한 내용을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책에 부족한 내용이 이 자료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료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시험에서 교수 학습 모형에 해당되는 내용이나 그 다음에 평가에 관한 내용이 매년 한두 문제는 꼭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료로 제시가 되었지만, 원래는 이 내용이 책의 앞부분과 책의 뒷부분에 원래 이 교재가 있으면 들어가야 할 부분인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구성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시된 내용은 앞에 있는 내용은 학습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 뒷부분에 보면 지금까지 시험이 어떤 부분에 나왔다라는 것을 다 제시를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제 책에는 문학 내용학, 문법 내용학 책에는 각 부분에서 세부 내용에서 보면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문제 중에서도 기출 문제, 예상 문제 등이 책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기출 문제나 예상 문제 부분이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과거 문제가 나왔다라는 내용이 자료에서 보면 16쪽부터 시작을 해서 자료 16쪽에 화법 구개념 기출문제, 그 서답형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료 16, 앞자료 16쪽입니다. 앞의 자료 16쪽에 화법 구개념 기출문제, 이에서 화법의 본질, 화법의 기능, 화법의 실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 내용이 출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고, 지금까지 이런 부분이 10년 동안 나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 책의 어떤 내용에서 이 부분이 나왔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독서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독서에서 독서의 본질, 독서의 기능, 그 다음에 독서의 실제, 이렇게 해서 독서 분야 역시 마찬가지로 9개년 나왔던 중요 문제들 어느 부분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면 책에 다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20쪽 21쪽에 보면 작문 분야 9개년 서답형 9개년 기출문제 부분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을 제시해 놓은 내용은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이런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시험에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다, 어떤 내용이 시험에 나오고 있다 라는 것을 공부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렇게 짜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강의를 할 때도 어느 부분, 어떤 부분에서 어떤 내용들이 주로 시험에 나왔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작년 시험 부분을 잠깐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작년 시험에서 제 책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문학이 가장 전문적이고 특화되어 있지만 문학의 경우에는 제가 어제도 아래도 강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학 강의를 하면서도 문법 강의를 하면서도 문학은 100% 그 내용을 예측하거나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범위가 너무 넓다. 문제 유형은 맞출 수 있지만 어떤 작품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법의 경우에는 제가 어제 말씀하면서 드리면서 했는 부분이 문법은 제 책만으로 100%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책에서 꼼꼼하게 내용이 되어 있고 문법 지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문법 부분이 어떻게 보면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 내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마다 약간 변형은 있지만 문법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하기가 가장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국어 교육 부분인데 국어 교육 부분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그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화법, 독서, 작문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 범위가 정해져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책으로 이렇게 나온 부분도 화법 교육론, 작문 교육론, 독서 교육론 이 부분이 거의 15년에서 20년을 넘지 않습니다. 학문에서 보면 전통적이거나 오랫동안 깊이 있게 다뤄진 부분은 아닌데 최근에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서 이제 많은 책들이 출간되고 있고 그 내용들이 국어교육학 책에 대부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문제로 나왔던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도 여기 전체 내용에서 보면 문제 중에 여러분 자료 1페이지에 제가 2022년 문제를 다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국어교육학이다라고 할 때 A5번 화법 부분 시작해서 작문까지 전체 7문제가 나왔습니다. 7문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작문의 A7번이 있습니다. A7번 중에 평가 중점에서 평가 주체, 서기 계획에서 스스로 평가하기, 동시 진행, 통합성의 원리.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이 내용은 교재상 이 내용이 책에 담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책 자체에서 서기는 작문에서 독서는 독서에서 다뤄집니다. 서기와 그 다음에 읽기와 서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수업이나 시험에서 통합적으로 문제를 많이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제시되는 부분, 즉 서기와 읽기의 통합 문제 이런 부분은 제가 작년 모의시험에서 2번, 3번 정도 실제로 문제로 만들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성을 고려한 부분은 다룰 때는 국어교육학에서는 뭐냐 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역이 다르니까 독서는 독서에서 작문은 작문에서 다루는데 실제 문제를 출제하고 문제를 낼 때는 서기와 작문을 통합한 문제들이 다양하게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두 가지 묶어서 하는 내용, 읽기와 서기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런 부분의 경우에는 작년 모의시험에서 2번, 3번 정도 문제를 냈습니다. 그런데 앞에 부분은 제가 이 부분을 다양하게 시도했는데 유일하게 작년에 제 자료에서 없었던 게 뭐냐? 협동작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협동작문은 제가 책을 참고하면서 사회평론에서 나온 작문교육 부분을 참고했는데 거기에서 너무 간략하게 다뤄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걸 좀 신경을 쓰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자료에서 협동작문에 관한 부분이 없었다. 요 하나는 빼고 나머지는 제 책이나 제 자료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어떤 내용들이 제 책에서 다루어졌는가, 문제들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화법의 A5번 부분이 있습니다. A5번에 해당되는 것은 실제적 수행법에 해당되는 내용. 이 자료로 제시된 이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실제적 수행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 수행법은 우리 자료 부분에 작년에 제가 이 자료를 제시했다 그랬죠. 자료의 45쪽에 보면 이 자료 그대로입니다. 뒷부분 45쪽에 보면 화법 교수학습 방법 부분이 있습니다. 화법 평가 부분에서 우선 교수학습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는가라고 할 때 학습 방법이면서 평가 방법인데 화법의 교수학습 방법 속에 대화 분석 방법, 대화 분석적 방법, 내재적 수행법, 실제적 수행법,
모의 수행법 이렇게 되는 부분에서 세 번째가 실제적 수행법입니다. 실제적 수행법이다라고 할 때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실제 담화 환경이나 이와 유사하게 조성된 교실 환경에서 담화를 수행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실제적 수행법을 평가하는 것. 그래서 학습자들 경험 세계에서 수용 가능한 것, 그런 화제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실제의 의미는 학습자의 행위 수행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와 함께 수행 활동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실제적이다 라는 부분, 기능 수행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의 담화 상황에도 제시될 수 있다라고 해서 실제적 수행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시가 되었고, 이 부분이 실제 A5번의 문제로 나왔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제시되는가? 면담에서, 면담하기 부분에 적용이 되어서 이 실제적 수행, 실제로 면담하는 그 내용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면담 부분은 자료의 149에서 155쪽, 면담 부분은 우리 교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5번이다 라고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좀 지도처럼 작년에 나온 것을 우리가 표시를 내보면 첫 번째 부분에 A5번이다 라고 할 때 이것은 자료의 경우에는 45, 그 다음에 면담과 관련되는 내용은 교재는 따로 교재라고 안 적겠습니다. 149에서 시작해서 155쪽까지 교육과정까지 이 부분 속에 면담 내용 전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면 작년에 A5번, 작년에 국어교육론 문제도 어려운 내용은 크게 없었습니다. 내용 자체만 잘 파악하면, 문제를 읽고 잘 파악을 하면 충분히 답을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였다. 그래서 A5번 부분을 보면 문제 자체가 어떻게 제시가 되었는가? A5번이 문제에서 보면 그 부분이 있는데, 가에 적용된 화법 교수학습 방법을 나의 일에 근거하여 쓰고 그 이유를 가에서 찾아서라 라고 했습니다. 가에서 나 앞에서 보듯이 가에 적용된 화법 전체적인 내용에서 보면 가에서 목적에 맞게 질문을 구성하여 면담을 수행한다. 면담 수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의 진로 탐색을 위해 면담 대상자를 정하고 면담을 수행해보자. 수행한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제 수행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실제적 수행법 부분이고, 아래 설명에서 가는 화법의 교수학습 방법 차원에서 올 때 학습자의 경험 세계에서 수용 가능한 화제를 활용하여 과제를 설정했다. 학습자가 면담성을 머릿속으로 연상하거나 가상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면담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면서 앞에 45쪽에 있는 게 뭔가, 네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대화 분석적 방법, 그 다음에 그 내재적 수행법, 그 다음에 실제적 수행법, 그리고 역할극을 통한 부분, 모의 연극극 등등,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 이 중에 내재적 수행법 혹은 내면적이라고도 합니다. 실제적 수행법, 이것은 우리가 화법이나 대화를 할 때 두 가지가 상대되는 개념입니다. 내재적인 것은 뭐냐? 내가 예를 들면 오늘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면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지, 또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부분들, 그걸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실제 생각해 보는 것이 뭐냐? 내재적 수행법입니다. 45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재적 수행법을 가장 많이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바로 여러분이 2차 시험을 볼 때 수업 실현을 하게 되죠. 앞 사람이 이제 수업 실현을 하러 들어가면 여러분은 혼자서 그걸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말로는 잘 못하니까 앉아있는 상황에서 그걸 연습을 하고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형태가 바로 내재적 수행법입니다. 그럼 그 내재적 수행법을 실제 내가 앞에 나가서 수업 실현을 한다. 실현하는 것 자체는 뭐가 되는가? 실제적 수행법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재적, 실제적 하는 것은 서로 상대되는 개념이다. 그게 자료 45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경우 우리가 실제적 수행법과 내재적 수행법을 알고 있으면 쉽게 그 내용을 풀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 작년에 이 부분이 나왔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실제적 수행법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 면담과 관련되는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553에서 이 부분의 경우 561쪽에, 근데 이건 굳이 그걸 안 보더라도 문제만 잘 보면, 여기서 보면 나의 2에 근거하여 기억에 들어갈 활동을, 나의 3에 근거하여 니은에 들어갈 활동을 제시하라 라고 해서, 나의 2에 근거하여 2에서 보면 학습활동의 전체 구조 차원에서 활동 1과 2는 면담 전 단계이다. 1, 2는 면담 전 단계 부분인데, 또 활동 3은 면담 중, 활동 4는 면담 후, 면담 전중 후.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어, 책에서 면담과 관련된 149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149쪽에 보면 면담 부분이 있고, 면담을 여기서는 면접이라는 면접 면담 같은 의미로 제시를 했는데, 이 내용 속에 보면 오른편에 면접 전, 본 면접, 면접 후 이렇게 해서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중후로 이렇게 나누어진다. 이렇게 나누었을 때 그 세부 내용에서 다시 문제를 보면 어, 그 나누어지는 부분이 있었고, 하위 활동은 그 다음에 이해 잘 구현하였다. 그런데 활동일이 면담 대상자를 정하기 위한 활동이므로 하위 활동의 단계성을 고려하여 사전조사 활동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하위 활동에서 단계성을 고려하면 세부 내용에 보면 자신이 일하고 싶은 분야를 탐색하고 면담 대상자를 정해보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 문제 부분에서 보면, 왜냐하면 면담 전에 하는 부분은 뭔가 핵심적인 질문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면담자를 선정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면접을 준비할 때 항상 면접의 경우에 일정한 질문을 준비하고 또 면담의 경우에는 면담 대상자 등을 선정하는 부분이 되는데, 그러니까 1번 속에 이걸 두 개로 나눠서 일하고 싶은 분야나 직업을 탐색해보자. 탐색하는 것. 면담 대상자를 정해보자가 그 뒤에 있습니다. 굳이 이건 면담 내용을 깊이 적용하지 않더라도 1번에 있는 내용을 분리해서 제시하면 그게 바로 답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면담에 해당되는 내용이나 면접에 해당되는 내용이 깊이 적용된 게 아니라 단순 활동 차원에서 제시하는 부분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담 대상자 정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를 바탕으로 진로 탐색 목적에 맞게 면담 질문을 마련해보자. 면담 질문을 마련하자라고 했는데, 진로와 관련해 알고 싶은 내용을 적고 작성한 내용을 질문으로 만들고, 여기에 비어 있습니다. 여기는 질문 만드는 내용까지 있는데 니어는 뭐가 들어가는가? 여기서 3번 활동인은 진로를 탐색하는 목적에 맞게 질문을 준비하는 활동이어야 하므로 질문을 만드는 활동에 대한 상위인지 활동을 추가한다. 상위인지, 이게 상위인지 초인지 인지라는 말이 우리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인지는 뭐냐? 초인지 하는 것은 그냥 인지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모든 과정에서, 조금 뒤에 부분에 다시 나오는데 화법 독서 작문의 모든 과정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머릿속에서 스스로의 사고력 혹은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뭘 하는가? 이것에 대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조절하고 점검하는 것. 조절 점검. 그 내용이 적절하냐, 효율적이냐, 이걸 조절 점검하는 내용이 바로 뭔가? 상위인지라는 말입니다.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법 독서 작문을 크게 나눴을 때 객관주의, 구성주의, 구성주의 속에는 인지구성주의와 사회구성주의가 있습니다. 일반 구성주의는 인지구성주의라고 합니다. 인지. 그러니까 스스로 조절 점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화법을 하면서도, 말을 하면서도 내 스스로가 어떻게 말하는 과정을 스스로 조절 점검하는 활동. 글을 읽어갈 때도 의미를 구성해가면서 스스로 내가 잘 읽고 있는가를 늘 스스로 조절 점검하는 것. 글을 쓸 때도
늘 스스로 조절하고 점검하고 아니면 바꿔가는 활동,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구성주의의 핵심입니다. 구성주의에서 가장 핵심이 뭔가? 상위인지를 통한 구성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절하고 점검하는 것이다. 요 의미를 알고 있으면 이 부분에서는 1차적으로 위에 두 가지에서 뭐가 만들어졌는가? 질문이 만들어졌습니다. 면담 질문을 만들어졌으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는가? 상위인지 차원에서 조절하고 점검하기. 이 질문이 적절하고 효과적인지 질문하기. 질문이 목적에 부합되는가? 그런 부분들이 바로 상위인지. 여기서 3번을 풀어가는 것은 상위인지다. 그래서 나의 삶에 근거하여 니은에 들어갈 활동. 상위인지로 하면 뭐냐? 스스로 조절 점검하는 것이니까 이 질문이 적절한가 하는 내용이 담깁니다. 목적에 맞는 질문인가? 검색해보자. 이 내용이 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엄밀하게 말하면 5번의 경우 면담을 담고 있지만 면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면담을 할 때 어떤 활동이 있으면 그 활동을 어떻게 하는가라고 해서 지식 자체가 바탕이 아니라 면담 자체와 관련되는 내용. 그래서 이것은 조금만 이 개념만 아는 사람의 경우, 이 개념만 알고 있었다면 앞에 있는 그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특히 두 번째 문제, 나의 2에 근거하여 나의 3에 근거하여, 이 부분은 면담에 대해서 깊이 모르더라도 이 문제만 읽을 줄 알면 쉽게 답을 쓸 수 있는 부분이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 있는 첫 번째 문제는 뭔가? 가에 적용된 화법 교사학습 방법을 나의 1에 근거하여 써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론이 바탕이 돼서 우리가 화법 공부하는 부분에서 대화 분석적 방법이 있다. 내재적 방법이 있다. 내재적 수행법, 실제적 수행법, 그 다음에 모의 연극에 의한 방법 등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그렇게 나눌 때 이것은 뭔가? 실제적 수행법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실제적 수행법은 우리 그 자료 부분에 있었다라는 점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A5번과 같은 경우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3번이 있습니다. 여기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화법이기 때문에 B3번의 경우에 문제 자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B3번은 문제 자체를 보면 다음은 화자의 공신력에 대한 수업 자료이다. 가와 나를 바탕으로 다의 교수학습 활동을 분석한 내용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B3번이다 라고 했죠. B3번은 여러분이 찾아보려면 화자의 공신력 부분, 화자의 공신력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의 경우 교재에서 58에서 61쪽 B3번이라고 했습니다. 책 한 펴 보십시오. 책을 보면 58에서 61쪽에 보면 화자 공신력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58 부분에서 이제 61쪽 이렇게 제시가 되었는데, 이건 뭐냐 하면 화법을 할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들으러 와서 제 강의를 선택했는 분들은 모두 저를 믿고 왔을 겁니다. 그래서 믿고 왔는데 제가 어쨌든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강사로서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 강의를 들으러 오지 않겠죠. 그래서 믿고 왔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공신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다는 겁니다. 대부분 여러분이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바로 공신력과 관련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내용을 제시할 때 이걸 실제 언어 생활과 연관을 지어서 학습하는 게 좋습니다. 공신력이다라고 할 땐 나도 어느 부분에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공신력을 얻기 위한 부분에서 내가 예를 들면 지식이 많다든지 그 분야 전문가라든지
자료를 잘 준비하고 있다든지 등등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면서 강의하는 것도 왜 이렇게 하는가? 제가 문학이나 문법에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문학 문법에는 책 자체의 의미 뭐냐? 제가 이렇게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기출문제 부분이 제 책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면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책에 기출문제가 실려있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 책이나 아니면 이 자료가 공신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바로 뭔가 우리가 화법으로 보자면 저의 공신력과 이 교재의 공신력을 얻기 위한 그러한 활동이 이 활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에 여기 보면 화자 공신력이 무엇이다 라고 해서 3번의 인성적 혹은 인격적 호소 전략, 공신력이란 그게 바로 화자의 공신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공신력의 개념, 공신력의 구성에서 전문성, 그 사람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 신뢰성, 한마디로 믿음직한 성품을 말한다. 또 사회성, 화자와 청자의 친근감, 그 다음에 침착성, 외향성 등등 이런 부분들이 있다. 또 이런 부분에 공신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방안, 보통 우리가 어떤 강연을 하거나 연사를 초청을 할 때 항상 사회자가 있으면 그 강사에 대해 소개해 줍니다. 강사 소개해 주죠. 이분은 무엇을 했고 어떤 활동을 했고 무슨 상을 받았고 이런 말들을 해줍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공신력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공신력이 있어야 여러분이 그 내용을 수용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강의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타인의 소개라든지 아니면 철저한 준비, 소개가 없을 경우에 철저한 준비,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일하는 것이 강의나 자료가 여러분에게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철저한 준비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서 58에서 61쪽에 보면 공신력이 무엇이고 전문성, 신뢰성, 사회성 이런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3번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뭔가? 기억론에 들어갈 내용을 공신력 구성 요소와 관련지어 각각 서술하라. 그래서 기억에 해당되는 부분, 저는 무엇을 하고 있어 타이틀도 얻었습니다 하는 것은 뭐냐? 전문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바로 58쪽에 있는 전문성. 그 다음에 글쓰기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제 오랜 화두였습니다. 이건 신뢰성을 얻기 위한 겁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신뢰성을 얻는 것이다 라는 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의 문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기억론에 들어갈 부분은 바로 그러한 점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 활동 3에 대해서 가를 활용하여 앞에서 화자의 공신력에 대한 설명 자료 부분이 있습니다. 공신력은 바로 개념화 에토스, 정서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58쪽 위에 보면 상대 공감을 어떻게 드러내는가라고 할 때 상대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설득 전략인 이성, 로고스, 감성, 파토스, 인성, 에토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성이라는 것은 뭔가 이런 에토스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라고 해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득 의사소통을 연구하여 여러 학자들에게 공신력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화자의 능력, 지성, 성품, 진실성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공신력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한편 화자의 능력이나 성품 등에서 비롯된 화자의 공신력은 담화 밖에서 이미 형성되어 발표나 연설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실제 우리가 강의를 들어왔죠. 여러분이 강의를 들어왔습니다. 강의 듣기 전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최병희 강의가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 이렇게 해서 강의를 들으러 왔는데 실제 와서 그렇구나 라고 해서 강연 전에 듣기 전에 그걸 했는데 들어보니까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강의를 들으러 왔는데 아이고 소문만 무성했지 가보니까 실제로 나한테 도움도 안 되고 별로 강의도 못하더라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 뭐냐, 이와 관련되는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장에서 본다면 바로 그렇게
연관을 지어서 생각하면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에 보면 그러나 화자의 공신은 청중에 의해 지각되고 판단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강연 전에 있는 부분도 있지만 강연을 듣고 나서 과연 그렇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강연을 듣고 나서 그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보면 속담으로는 삐 좋은 게 살고 소문은 잘 나 있지만 실제 들어보면 도움도 안 되고 내용도 빈약하고 강의력도 부족하고 그렇더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상황으로 보면 꼭 강연이 아니라 우리 강의 자체와 연관을 지어서 그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신력이 강화되기도 하고 약화된다. 강화되면 나에게 도움이 되고 실제로 그렇게 될 때는 강화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약화되겠죠. 그래서 이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강연을 듣기 전, 듣기 후, 듣고 난 후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은 화법 교육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청자의 입장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수강생의 입장에서 여러분 입장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아주 쉽게 다가옵니다. 수강생의 입장에서 강사의 공신력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화자의 강사의 공신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다마 이전에 형성된 공신력과 이의 공신력을 구분하여 접근한 태도를 지닐 수 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실제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수용을 하면 되겠고 야 뭔가 문제가 있다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반발하거나 아니면 수강을 취소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지어서 여러분 생활 속에 항상 화법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론적인 것도 있지만 그 이론을 우리가 실제 생활이나 예문에 적용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도 기억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실제적 수행법이다 라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위에서 설명하는 부분에 기억 니은이 이 요소가 무엇일까? 이건 공부를 안 하면 기억 니은의 답을 어떤 부분으로 써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보면 화자의 공신력이다 라고 할 때 전문성, 신뢰성, 사회성, 침착성 이런 부분이 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이런 부분의 기억 니은은 쉽게 답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식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이 책을 보고 할 때 책에 나오는 이론이나 자료들이 시험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걸 연습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화법에는 화법 독서 작문에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론 부분이 이론으로만 동떨어져서는 안 되고 항상 이론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면 실제 언어 생활이나 아니면 나의 언어 생활과 관련지어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화자의 공신력을 설명하면서도 강사와 수강생의 입장으로 바꾸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훨씬 쉽게 다가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걸 이론으로만 받아들이려면 뭡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 외워야 되고 암기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우리가 암기하고 이런 부분도 필요한데 먼저 그 내용 부분이 나의 입장에서 충실하게 이해하고 난 다음에 기억을 하면 그만큼 쉽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면 가를 활용하여 학습활동 3의 의 강연을 듣고 난 후에 가를 읽어보면 듣고 난 후에 느낀 강연자에 대한 공신력을 정리해보자. 강연자에 대한 공신력이 강연 전과 강연 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판단해보자. 듣기 전 듣기 후 이해활동을 통해 강연자에 대한 공신력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가 뭔가 더 강화되었다 더 약화되었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화되었다면 어떤 점 때문에 그렇다 약화되었다면 어떤 점 때문에 약화되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막연하게 안 좋다라고 하지 말고 어떤 점은 좋은데 어떤 점은 좋은데 어떤 점은 문제가 있다 이런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 2, 3의 이 활동이 여기서는 뭐냐 1, 2, 3 활동을 하는데 이게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게 활동 자체가 어떤 의의를 지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첫 번째는 공신력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강연 전과 강연 후에 변화될 수 있다는 인식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업에서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가 3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연을 듣고 판단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실제로 수업을 듣고 판단하는 부분으로 수업을 듣기 전, 들은 후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당연히 그것은 가져야 될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내용이 있고, 둘째, 공신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 왜냐하면 어떻게 달라졌는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가 뭔가? 달라진 부분의 이유, 그런 부분들이 공신력의 요소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판단을 할 때도 뭔가 전문성이 부족하다, 신뢰성이 부족하다, 사회성이 부족하다 등등으로 이러한 요소들로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판단을 할 때 그 구성 요소들을 적용을 해서 그 구성 요소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걸 경험하게 한다. 판단할 때 전문성 면에서 어떠하다, 신뢰성 면에서 어떠하다, 사회성 면에서 어떠하다 등등을 드러내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면 2번에 해당되는 문제 답안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 자료에서 보면 58에서 61쪽까지 지금 나온 것은 여기서 나왔는 것이 화자의 공신력인데 요걸 문제로 또 낸다면 어떤 부분을 더 낼 수 있는가? 공신력의 신장 방안이 있습니다. 공신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문제로 또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보면 타인이 소개해 준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리면서 저는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 문학의 경우 문학 부분이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저는 솔직하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부분이 저는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늘 생각하는 게 뭐냐, 내가 교사가 될 사람을 가르치고 있다, 이걸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면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서든지 어떤 지식 내용에 대해서든지 제가 모르면 모른다고 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다음 시간에 만약에 내가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문학이나 문법이나 어떤 부분에서도 웬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막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 시간 끝나면 질문을 하게 합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질문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최대한 성실하게 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내가 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에 제가 조금 늦게 시작을 했는 부분을, 예전에 물론 이 부분을 다 했습니다. 하다가 좀 안 한 상태에서 3년, 원래 이제 3년차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다른 분야보다 이 부분이 제가 조금 미흡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뭐냐면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좀 더 도움이 될까, 그런 결과가 여기서 철저한 준비가 두 번째 나오죠. 철저한 준비다.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한다. 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이런 부분들에서 뭐냐, 여러분들에게 이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 이 부분을 내가 정말 들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뭘 하는가,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런 부분의 경우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접근 방법이 제 문학 강의나 문법 강의 어제와 그저께 들은 분들의 경우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공신력을 쌓기 위한 우리 책이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이런 부분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래서 기출문제 부분을 풀어가는 부분, 기출문제와 관련되는 내용, 이걸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이 책이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구나, 이걸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하면 58쪽에서 61쪽까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 그래서 공감대 형성이나 언어적 표현이나 비언어적 표현 무지, 모르면 모른다고 경험이 적으면 적다고 인정해 주는 게 스스로 아는 게 뭐냐, 이게 공신력을 쌓을 수 있는 방안이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게
공신력을 더 해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이와 관련되는 문제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세 번째가 독서, 이제 화법 두 가지를 봤고 독서 부분이 있습니다. 독서의 경우에 글 구조 활용하기, 세 번째 부분에서 독서 부분인데 글 구조 활용하기에서 설명적 글의 구조, 이 부분은 문제에서 보면 A6번 설명적 글의 구조,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시된 내용이 우리 교재에서 561쪽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설명에 해당되는 것이 다양하게 제시가 되어 있어 553에서 시작을 해서 561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561쪽 책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561쪽에 보면 561쪽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상위 구조 유형에 따른 의미 구성, 의미 구조의 기본 유형이 있다라고 할 때 수집 구조, 수집 구조 혹은 수집 기술 구조라고도 하는데 수집 구조 속에 집합 구조, 기술 구조라고 해서 수집 구조, 인과에 따른 구조, 문제 해결 구조, 비교 대조 구조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기술, 집합 요 두 가지는 뭡니까? 수집 구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인과 구조, 문제 해결 구조, 563쪽에 비교 대조 구조, 비교 대조 이렇게 해서 564쪽까지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 A6번 문제를 보시면 A6번 부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A6번 문제가 구체적으로 보면 앞에서 화산 지역에 해당되는 것과 카르스트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 이 문제도 좀 어떻게 보면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가의 화산 지역 글 전체에 나타난 설명적 글의 구조 유형이 무엇인지를 쓰고 그 특성을 설명하라. 여기서는 뭐냐 하면 화산 지형은 수집 혹은 수집 기술 구조, 수집 구조에 의해 설명하고 있다. 화산 지형에 대한 정보를 구체화하여 대상에 대한 정보를 알게 한다. 순서에 의해서 구체화해서 대상을 드러낸다 라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세부 정보, 다양한 정보를 관련이 있는 부분들을 다양하게 수집해서 모아서 제시하는 것이다. 나의 경우는 뭔가? 나의 종합 정리에 제시된 것, 나는 전체적으로 잘 보면 이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차이점, 1번 차이점, 2번 부분은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2번은 공통점이 됩니다. 공통점. 그 공통점 차이점을 제시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비교 대조 구조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고 대조하는 부분. 그래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비교를 하거나 어떤 내용에서 대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화제에 대해서 비교 관계 혹은 대조 관계 등을 드러내는 것이 비교 대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내용에서 뭐 앞에 큰 틀에서 561쪽에 이미 제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는 561쪽과 564쪽에 3, 4쪽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너무 단순한 문제여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론적인 부분을 알면, 또 이건 이론을 몰라도 수집 구조는 우리가 그 개념 용어가 필요한데 2번 부분의 비교 대조 구조는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책에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553쪽부터 시작해서 구조를 파악한다라고 할 때 다양한 구조의 파악, 이런 부분에서 553쪽부터 시작을 해서 구조를 파악하는 내용들이 다양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쭉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설명적 텍스트 부분을 제시할 때, 설명적 텍스트를 제시할 때 그 세부 내용에 보면 이런 글 속에 이걸 분석을 해서 560쪽에 보면 이런 부분으로 다양하게 한 문장에 제시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고, 그게 인과관계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부분에 해당되는 것, 문제 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 하나의 문장 속에 여러 구조가 있음을 설명을 하고 있고, 상위 구조형에 따라서 이제 여기에 다시 설명을 하고 있고, 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는 중에 그 일부가 시험에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시되는 부분이 있다 하는 점. 그 다음에 B9번
B9번의 경우에 포트폴리오 평가 관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법에 해당되는 부분은 요건 관찰법에 해당되는 것은 제가 자료로 적는 것은 이 자료 부분입니다. 우리 자료에서 보면 관찰법에 해당되는 것이 43쪽에 간단하게 제시가 되어 있고 또 46쪽 이 두 군데 관찰법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43, 46쪽에 관찰법에 해당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주제 파악하기,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주제 파악하기는 교재 부분에서 549쪽, 여기는 문제가 두 개인데 여기에 적용된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43쪽에 보면 관찰법이라고 했을 때 관찰법을 핵심만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 있고, 관찰법은 교사가 관찰을 통해 일련의 정보를 수집하는 측정 방법, 어느 특정한 장면이나 상황에서 발생하는 행동 체계를 가능한 한 상세하고 정밀하게 탐구하기 위해 모든 신체적 기능과 측정 도구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일화를 기록한다. 그 학생과 관련되는 어떤 일화, 체크리스트를 가장 많이 활용합니다. 체크리스트를 통해 무엇을 한다 체크를 해가면서 하는 형태, 평정 척도, 영상 촬영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43쪽에 개념만 설명을 해놓았고, 이걸 하는 구체적 방법이 46쪽의 관찰법 부분이 다시 제시가 되어 있어서 거기 5번 관찰법이 있습니다. 관찰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주로 학생의 행동에 대해 심리학적 판단을 내릴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데 관찰법이 도구로, 그래서 일화를 기록하거나 평정 표시하거나 목록, 주로 이제 평정으로 하거나 목록으로 하는데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관찰하고자 하는 행동, 조건, 상황, 실태 등의 존재 또는 출현 여부를 열거된 목록에 체크하는 부분, 목록을 통해 체크리스트를 통해 체크하는 이런 부분이 관찰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 관찰법을 할 때 마지막에 점검표는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하고 점검 방법과 내용이 타당해야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찰법 자체 앞에서 B의 9번 부분이었죠. 문제 부분을 보면 B 구간이었는데 이게 번이었지. A 미안합니다. 여기 제가 4번 여기 번호가 잘못됐네요. B4번 관찰법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4번을 보면 어떤 학생의 주제 파악의 능력에 대해서, 주제 파악 부분을 먼저 보면 이 주제 파악하기 하는 것은 어떤 활동과 관련이 있는가라고 할 때 우리 책에서 보면 549쪽에 보면 우리가 그 항목 속에 주제 파악하기, 명시적으로 혹은 암시적으로 주제를 파악한다. 그래 주제를 파악하는 활동이 있고,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 중심생각을 파악한다든지 중심생각과 관련된 용어, 개청적 전개에 따른 중심생각 찾기 방법, 중심생각 찾기 단어 수준에서 문장 수준에서 짧은 문단 수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중심 주제를 파악하는 부분 등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용 자체가 조금 깊이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는 우리 자료 자체에서는 단순합니다. 이 학생의 경우 진단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2021년에 보니까 진단평가했는데 주제 파악이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월 10일, 17일, 24일, 3월 31일, 오늘 4월 7일까지 거의 한 달 넘게 이렇게 한 달 가까이 이렇게 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진단 평가를 했고 진단 평가에 보면 주제 파악을 못 하더라. 그래서 그 주제 파악과 관련지어서 이제 수업 일지에서 관찰을 계속하면서 이 부분에서 포트폴리오 관찰했는데 계속 모아가고 쌓아가는 이런 형태가 포트폴리오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난 뒤에
4월 7일 날 드디어 이제 다시 또 형성평가를 해보았다. 형성평가를 하니까 이제 주제 파악은 좀 된다는 겁니다. 위에 보면 주제 파악하기, 이거의 주제가 뭔가 하면 1번에서 이 내용은 됐는데, 그 다음에 아래 2번 3번에서 위 글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중심 내용이나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을 모른다. 무엇에 관한 건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라고 해놓고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 내용은 뭔가, 이 내용은 틀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지도할 때 1차적으로 주제는 1번 문제는 아는데 2번에서 보면 중심 생각이나 핵심 내용을 모르는 부분이다. 그래서 중심 생각을 파악하는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사용된 부분에서 우선 2번을 먼저 봅니다. A, 2번, 3번 문항의 결과와 관련하여 무엇을 담고 있는지, 중심 내용을 무엇인지 이걸 모르는 상태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1번은 맞았다고 하더라도 2번, 3번 전체를 고려해 볼 때 전체적으로 주제 파악은 아직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또 중심 내용 파악이라든지 중심 생각 찾기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무엇에 관한 것인가, 화제나 중심 생각, 이걸 찾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면 2번, 3번을 나누어서 무엇에 관한 것인가, 그러니까 핵심 화제, 그 다음 중심 내용, 화제와 중심 내용을 못 찾는 것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 2번, 3번을 묶어서 답할 수도 있다. 제가 답으로 제시했는 게 2번, 3번을 나누어 답할 수도 있다. 그럼 이런 부분에서 답을 쓰는 내용들이 바로 뭔가, 앞에서 중심 생각을 파악한다는 요점 해석, 중심 생각을 파악하는 것, 단어 수준에서 중심 생각을 찾는다, 문장 수준에서 중심 생각을 찾는다, 그 다음에 짧은 문단 수준에서 중심 생각 세부상의 개념을 알고 화제와 화제에 관해 말해지는 것, 중심 생각을 뒷받침하거나 문단 안의 다른 정보로 구분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게 짧은 문단이기 때문에 551쪽의 짧은 문단 수준, 551쪽 교재에서 짧은 문단 수준에 3번, 4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책이 없는 분은 어쩔 수 없는데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볼 때 사실제기의 주제 파악하기 전반이 부족한데, 글에 들어있는 중요 내용 요약하기, 전달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문장 간의 관계를 파악해서 핵심 내용 파악하기, 중요도 평정을 통해 중심 정보와 보조 정보를 구분하기 등등을 할 수 있다. 그래 두 가지인데 저는 다양하게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2번, 3번, 2번 부분은 내용 파악하기가 안 된다. 기본 내용이 안 됩니다. 그럴 때 제시된 정보와 배경 지시를 바탕으로 압축하기, 들어있는 중요 내용 요약하기. 또 3번이다 라고 할 때 화제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중심 내용. 그래서 이 부분은 중심 내용 주제 파악하기 안 되는데, 그래서 전달하는 의도가 뭔가, 문장 관계를 살펴 핵심 내용 파악하기, 중심 정보, 보조 정보를 구분하기.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뭔가, 550쪽, 551쪽에 있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 답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위의 문제, 1번 문제, 나의 A에서 사용된 평가 방법을 쓰고 그 특징을 설명할 것. A에서 보면 이건 전체는 뭡니까? 포트폴리오, 날짜별로 10일, 17일, 24일, 31일 이렇게 쭉 이어가는 과정에,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쌓아가는데 3차 부분에 보면 진단평가에서와 같은 그런 유형을 가지고 주제 문장 찾기를 지도함, 요구된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였음을 확인함, 이렇게 돼 있고, 아래 내용에 첫 문장부터 순서대로 읽어가다 중간에 멈춤, 다시 돌아와 처음부터 다시 읽음, 다음 부분을 읽기를 이어가면서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들의 밑줄을 그음, 다 관찰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 같았음, 끝까지 다 읽고는 밑줄 그은 문장을 살핌, 잠시 생각해보더니 그중 한 문장에서 체크 표시를 함, 그리고 그 문장을 주제로 말하더라.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관찰을 하는 부분, 교사가 학생에 대해서 요 하나하나가 무엇을 함, 요게 바로 체크하는 내용입니다. 체크를 통해서 이 부분을 제시했다. 그래서 학생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제시인데, 그래서 이런 방법이 뭔가? 바로 관찰법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앞에서 보던 실제적 수행법이다 라고 해서 이론을 공부를 하는데, 또 여기 앞에서 관찰법이다 라고 관찰법을 공부하는데, 이런 부분에 적용되어 있는 내용을 요걸 보고 관찰법과 연관을 짓고, 그 다음에 앞에서 제시된 내용을 보고 실제적 수행법과 연관을 짓고, 이런 부분을 연관을 짓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식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해서 연관을 지어가는 내용이 필요하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 이렇게 제시가 되었다 하는 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국어교육학분 A 1번입니다. 여기서 이제 작문 분야인데 논설문 서기 관련 부분이어서 사실논거와 소견논거, 사실논거, 소견논거가 있는데 여기 답안으로 나온 건 소견논거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논거, 소견논거 부분은 책에서 404쪽, 우리 책에서 404쪽에 보면 사실논거, 소견논거 부분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자료 수집하기 속에 사실논거, 소견논거에서 설득하는 글쓰기 부분에서 제시가 되어 있고, 명제에서 보면 사실적 주장, 정책적 주장, 가치적 주장이 있고, 이걸 통해 논거를 마련하는데 그 논거 속에는 사실 논거와 소견 논거가 있다. 사실 논거는 실험적 사실, 자연법칙에 따른 사실 등등, 소견 논거 전문가의 권위자 의견, 이렇게 해서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논거, 소견 논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책에 이 부분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논설문 부분에서 보면 읽기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한두 번 더 반복이 됩니다. 현재 있는 내용만 제시했고 이것은 404쪽에 있다 하는 점. 이건 제가 문제로도 만들어서 다양하게 제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읽기 부분에서 초고서기에서 읽기 부분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 A1번에 두 번째 초고를 쓴 후에 고쳐서기 전략 중에 어떤 전략을 사용했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전략은 단번에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며 수정할 부분을 발견하는 전략이다. 그래서 이건 327쪽 고쳐서기 중에 아래 보면 3번에 훑어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교정이 있고 지엽적 교정이 있고 훑어읽기 3번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3번이 있고 뒤에 가면 329쪽에 4번 돌려읽기, 초고를 쓴 후에는 훑어읽기와 돌려읽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이건 제가 작년에 그대로 문제를 냈던 부분이고 그대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이다. 여기 있는 내용은 이런 식으로 제시할 수 있다. 단순 책에 다 제시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A7번 A7번의 앞에 평가 중점에서 앞의 문제는 뭐냐, 통합성 원리, 서기와 읽기 통합성 원리, 통합성.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는데 책에서는 우리가 책 자체가 화법, 독서, 장문 나누어지니까 독서는 독서, 장문은 장문에서 다룹니다. 그래 통합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은 있는데 이걸 문제로 만들어 놓은 것은 모의시험에서 다양하게 읽기 쓰기 통합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문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시험에서 다양하게 다루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협동장문에 해당되는 것, 협동장문 유일하게 제가 이 부분은 제 자료에 작년에 없었습니다. 자료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는 제가 이걸 보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서 보면 현재 자료 장문과 관련 지어서 협동장문이다라고 해서 그게 몇 쪽이었죠? 장문 교수학습 방법 부분에 있었는데 33쪽
33쪽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협동작문 부분을 협동작문 또 우리가 협동작문이 있으면 서기 워크숍과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작문과 함께 협동작문과 서기 워크숍 해서 핵심 내용을 제시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시하고 작년에 여기서 나왔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작년에 제가 없었다. 없었던 이유가 제가 책을 참고하면서 사회평론에 나온 작문교육론을 참고했는데 거기에 협동작문에 대한 게 너무 간단하게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안 본 건 아닌데 간단하게 제시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소홀하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다시 이렇게 보충을 했고 이것과 협동작문이 있게 되면 항상 서기 워크숍과는 서로 비교가 되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도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자료로서 보완을 해 놓은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이 작년에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이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일곱 번째가 글쓰기 단계 분석 이 부분이 B1번 글쓰기 단계. 실제 글쓰기 단계는 우리가 단순 연상적 글쓰기 그 다음 여기 나왔던 부분으로 단순 연상적 글쓰기에서 언어 수행적 글쓰기 그 다음에 의사소통적 글쓰기 인식적 글쓰기 반성적 글쓰기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것은 261쪽에 269쪽에 교재 부분에서 보면 269쪽을 보시면 그 표로 핵심 부분이 간단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서 보면 단순연상적이다 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그대로 글로 옮겨 적는다. 단순연상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그대로 옮겨 적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면 B1번 문제 제시되어 있는 부분에 그 내용이 있는데 나 부분을 읽으면서 보면 되겠는데 단순연상적 다음에 언어 수행, 국어 규범, 어법, 장르 관습, 문체 등을 충분히 익힌 후의 글쓰기 규범, 어법, 장르, 문체 등과 관련되고 세 번째 의사소통적 글쓰기 예상 독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일정한 장치를 마련하는 글쓰기 단계. 그러니까 처음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단순히 적는다. 단순히 적으면서 문법이나 규범이나 문체 등을 충분히 고려한다. 그런데 아직 언어 수행에서는 뭐가 안 되는가?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의사소통은 뭘 해야 하는가? 독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독자 부분까지 고려하는 것이 의사소통적 글쓰기다. 예상 독자를 고려해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독자를 고려하고 독자를 고려한 읽기를 하는 것이 의사소통적이다. 거기에서 나아가면 통합적 글쓰기이다. 필자 자신이 독자가 되어 자신의 글쓰기를 이제 그 통합적 서기에서는 뭐가 되는가? 통합적 서기에서는 필자 자신이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자신의 글도 평가하면서 쓰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식적 글쓰기. 인식적 글쓰기 하는 것은 반성적 사고를 하는 단계. 인식적 글쓰기. 이런 식으로 5단계 부분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베레이트가 구분한 서기 능력 발달 단계. 이게 발달 단계입니다. 이 학생은 아직 의사소통적 서기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학생이 쓰고는 있는데 의사소통 단계. 그 의사소통 단계 부분에 못 되었으면 뭔가 언어 수행이거나 단순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적 서기 단계는 그 이전 단계인 무엇에 비해 바로 그 이전 단계라면 언어 수행이 됩니다. 서기 단계의 기능에 사회적 인지 기능이 통합된 것인데 학생의 글을 살펴보면 이 학생은 맞춤법이나 문법 규칙에 익숙한 것으로 봐 독자를 고려하고 있지 못한 익숙한 것으로 보이지만 독자는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그럼 맞춤법, 규범, 장르, 관습, 문체 등은 익숙한데 독자를 고려하지 못하는 게 뭐라는 겁니까? 의사소통적 글쓰기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적 서기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필자는 독자도 자신과 같은 배경 지식을 가지고 글을 읽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생략하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니까 독자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뭘 하는가? 중요한 것을 생략을 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것 생략된 게 뭔가? 자기 자신은 알고 있는데
독자는 이걸 모를 것이다. 이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었다? A에 보면 생략된 중요한 정보가 있다. A에 그래서 최근 녹색 기술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로 청색 기술이 주목받는다. 청색 기술. 그러면 단순히 청색 기술이란 무엇이다 라고 해서 그걸 독자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단순 개념이 없다는 단순히 나오는 게 아니고 이 글쓰기 능력 단계에서 언어 수행은 되는데 의사소통을 하면 독자가 이것을 모를 것이다. 독자에게 낯선 개념을 모를 것이다. 이걸 고려하고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개념 부분을 빠뜨리고 있다. 자기 자신은 알지만 독자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런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자를 고려할 때 A에서 청색 기술의 무엇을 설명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와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 여기 오는 게 뭐라는 겁니까? 개념이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조금 적용도 되고 있고 이런 단계 부분과 함께 적용이 되는 그런 형태의 글쓰기이다. 여기서 이론적인 내용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걸 보고 두 번째 니어는 우리가 이걸 보고 찾아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책이 그 기본 내용 사실은 담고 있더라도 적용이 되는 부분들은 책에서 그걸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지식들이 있다. 책에 제시되는 지식들은 이렇게 있는데 이 지식들을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예라든지 아니면 상황에 적용하는 부분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가야 된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책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 단계를 고려하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이렇게 적용해서 제시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이 단계를 알게 되면 단계를 알고서 이런 내용으로 나왔을 때는 적용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 앞에 단계 기억 부분을 알게 되면 니은 부분에서 이 차이를 고려해서 우리가 답을 쓸 수 있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 책이나 그 다음에 이 자료에 뭐가 담겨 있는가? 교수학습 방법, 그리고 교수학습 평가, 화법 독서 작문의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방법 평가는 매년 이와 관련되는 부분도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자료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이 일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보완하는 자료로서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자료는 매주 계속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작년 문제 부분이 있고 작년 문제의 경우 어떤 부분에서 나왔는가, 그리고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책에 있는 지식을 우리가 활용해서 어떻게 답을 써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원래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나오는 내용은 100% 나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을 더 찾아서 우리 책이나 아니면 제가 앞으로도 이 자료들은 더 제시가 됩니다. 현재 이 책에서 뭐가 부족하냐, 응용해서 적용할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자료, 예를 들면 일부는 교과서와 관련된다든지 이 내용이 어떻게 적용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자료가 조금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화법은 화법대로, 독서는 독서대로, 작문은 작문대로 제가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자료로 줍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과 이걸 묶어서 보조 자료로 이렇게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국어 교육의 경우에도 현재 자료 외에 또 보완되는 부분, 현재 책 자체나 아니면 이것만 하더라도 거의 내용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2021년에는 빠지는 부분이 없었고 세부 내용이 다 이 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시가 되었는데 여러분이 그래서 이 책과 자료만 보면 충분히 지식 면에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응용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더 연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응용하고 적용하는 부분들은 그건 또 연습이 돼야 됩니다. 오늘 시험을 봤겠지만 자료는 이렇게 다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문제를 보고서 우리가 파악하고 적용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노력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달달 암기해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1차로 뭔가 이해를 하라,
이해한 다음에는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해한 다음에 기억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공부를 해가면 국어 교육의 경우에 틀리는 부분이 없이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문법을 하면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문법의 경우에는 제가 문학을 가장 전문으로 하지만 문학은 제가 100%다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문법은 100%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국어 교육은 제가 95%까지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제가 아직 못 본 책이 있거나 이런 경우 채워 넣으려고 100%를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이 책에도 없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다른 책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문학이나 문법은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구멍이 없도록 다 메웠는데, 이 부분의 경우에도 지금 그렇게 해서 앞으로 다른 자료를 통해서 95% 하는 건 내가 그걸 지키는 것이고 100%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계속 강의를 해가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이 국어 교육을 제 강의를 듣는다라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미 지난번에 나온 내용, 이 책과 이 자료 부분이 이 자료가 원래 만든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만들었는데 제가 없었던 부분은 없다고 솔직히 했습니다. 그래서 협동작문 부분은 없어서 제가 여기에 만들어 넣었고, 그 외의 다른 부분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오늘 우리가 공신력 부분을 문제에 나왔는 것을 다루었는데, 여러분에게 강사로서 공신력을 얻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믿어야, 제 책을 믿어야 뭘 할 수 있는가,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고 저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점을 잘 이해하시고 국어교육 불안해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부분에 따라서 하면 충분히 전체 부분에 대해서 다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국어교육 부분 강의도 현재 1, 2월에서 이론 부분이 다 다뤄집니다. 1, 2월에 이론이 다뤄지고 문법은 3월까지 가야 됩니다. 문법은 의문론, 형태론, 동사론 좀 더 복잡하기 때문에 3월까지 가야 되고, 이것은 1, 2월에 다 다뤄집니다. 그래서 그 점을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3, 4, 5, 6 중에 기출문제, 지금까지 나왔던 9개년 기출문제 부분을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7, 8월에는 국어교육의 문제풀이를 합니다. 문제풀이, 기출문제를 보면서 문제풀이는 뭐냐, 여기에 있는 내용을 적용하는 다양한 문제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적용하는 형태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모의시험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정을 따라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국어교육의 경우에 작년에 보면 협동작문 부분을 빼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아마 답안 작성 특강에 보면 제가 이걸 그대로 실현한 작년에 답안 작성 특강에도 이게 1, 2월에 글쓰기 단계를 설명하는 내용을 제가 문제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 1, 2월 자료에 있었습니다. 소견 논거 이 부분도 그대로 문제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신력 문제도 제가 다 다뤘습니다. 여기 있는 문제들은 거의 문제풀이 모의고사에 안 다뤄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보면 작년에 제 강의를 쭉 따라왔던 학생이 답을 잘 썼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답을 잘 썼는데 한두 가지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지만 이 내용들을 다 이론에서는 100% 다루고, 그 다음에 문제 파악이나 문제풀이나 그렇지 않으면 모의시험에서 다 다시 한번 반복이 되도록 그렇게 다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더 넓히거나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저에 대해서 의지하고 믿고 강의를 들으면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그전 한 가지 제 강의 부분에서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뭐가 되는가 하면 1월 28일 이때가 금요일인데 금요일 강의인데 이때가 금요일이어서 제가 울산에서 옵니다. 울산에서 오다 보니까 이때 울산에서 제가 마치면 뭐가 되는가 하면 오후 5시가 되는데, 그러면 집에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울산인데
왜냐하면 그때 설날 그 부분이 끼어서 그래서 요 강의에 해당되는 내용은 지난해 강의 중에 지난해 제가 이렇게 했으면 화법 독서 작문 교재는 똑같습니다. 그럼 지난해 강의 중에 화법이면 그 해당되는 분야 강의 부분을 전체 예를 들면 이게 독서라면 독서 아니면 장문이면 장문 거기에 해당되는 분야 강의를 전체를 아마 2주에서 3주 정도 될 텐데 그걸 전체를 올려놓겠습니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한 주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고 이 강의를 통해서 하고 제가 작년에서 달라진 부분이나 보충되는 내용은 또다시 설명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장을 해서 하려고 하니까 연장을 하면 제가 3월 달에 대학 강의를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따로 시간을 더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8주밖에 안 나오는데 한 주는 독서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1월 28일 강의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좀 이루어진다. 이건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 그래서 이렇게 강의가 이루어지니까 요 강의는 제가 다음 주 보고 어느 부분인지 봐서 그 해당되는 부분을 조금 한두 주 전에 미리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에 대해서나 아니면 세부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는 분 질문 없습니까? 예, 그러면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